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2026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재무회계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과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객관식 강의 말미에서도 또 파이널이나 이런 1차 준비하는 강의 말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성적을 받아내는 것이다 라고 당부를 드리죠. 아마 그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뭐 시험 보러 가는 게 뭐가 어렵냐, 잘 보는 게 어렵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 경험해 보시면, 특히나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1차 시험 처음 경험해 보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내가 1차 시험 직전에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만큼 시험 응시하셔서 점수 받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번에 그래도 뭐 결과 자체와 상관없이 이번에 시험 응시를 하셔서 그렇게 점수를 받아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 잘 고생하셨다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그래서 내가 2차 동차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1차 공부를 좀 다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좀 고민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시험을 계속 준비하신다면 이미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와 피드백을, 그래서 잘 보신 분들도 앞으로 그 2차 이후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번에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다시 준비한다면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시험의 포인트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지, 그런 점들을 이 해설 강의에서도 좀 같이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해설 강의 관련해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문제지랑 해설지 각각 참고하셔서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26년도 재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매년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보면서 뭐 난이도라든가 출제 경향이라든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26년도 시험을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지난 25년도와 비교해서 좀 출제의 경향이나 출제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뉴노멀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단순하게 난이도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야 각각 체감하는 바가 좀 다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과만 비교하면요, 작년 25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방향은 맞는데 그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 시험에 응시하는 각각 입장이 상위권의 입장이냐 하위권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정도가 달랐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지난 25년도 1차 기출 해설 영상에서도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시거나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지난 25년도도 그렇고 이번 26년도도 그렇고 1차 시험 이제 직후에 이제 뭐 각 다양한 이제 각각 단계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초시생분도 계시고 재시생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뭐 다유생이라서 2차 준비를 하시는데 1차도 다시 응시하시거나 하는 다유생이나 3차생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뭐 유예생 같은 분들도 그냥 연습 삼아서 1차 시험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24년도 이전의 시험, 1차 시험에서의 어떤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랑 작년과 25년도와 올해 26년도에서 느껴지는 체감의 난이도의 그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좀 더 출제 난이도를 구성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경향성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이 상위권 하위권으로 그냥 제가 러프하게 나눠봤을 때요, 상위권에게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니까 쉬운 난이도였고요, 하위권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중간이 없다는 거죠. 중간이 없는 양극화되어가는 난이도의 시험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간혹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뭐 당연히 상위권은 잘하니까 쉽고 하위권은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24년도 이전의 시험은요, 예를 들면 쉬운 해와 어려운 해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4년도가 좀 쉬운 해였고 23년도가 어려운 해였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해에는 모두가 어렵게 느껴요. 그러니까 잘 풀겠죠. 상위권은 당연히 잘 풀고 하위권은 못 풀겠죠. 하지만 잘 풀고 못 풀고 간에 모두가 시험이 좀 어렵네라고 느껴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쉬운 해다 그러면 상위권 하위권 둘 다 쉽게 느낍니다. 근데 25년 작년과 올해 26년도는 각각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시험 자체 절대적 난이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아예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지는 양상이
제 주변에서 이제 시험 응시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하는 분들 의견을 취합하면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제 어떤 시험이 되든 간에 이 출제할 때 출제 적정 난이도, 정확하게는 출제 난이도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하면 러프하게 이렇게 어떤 인구 분포를 수험생의 인구 분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중심축이 보이시죠? 여기 초급자라고 적은 게 대부분의 초시생분들 아니면 재시생분들인데 뭐 그 이상이다 하더라도 아직 그냥 실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분들이라 한다면 여기 이제 상급자분들, 그러니까 좀 더 공부가 많이 되어 있거나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24년도 이전의 시험은요, 무게중심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 출제자인 입장에서 올해는 재무회계를 좀 어렵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둬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쉬운 애면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운 해든 어려운 해든 그 안에서 실수 없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은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에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줄 세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은 어차피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어디에 중심을 두냐가 다른 거죠. 그런데 25년, 작년,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또 주변에서 실제 경험을 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출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이 지점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이 지점에다가. 이 지점이 어디냐? 상급자 입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주제는 아니야. 그런데 초급자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 치고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러면 초급자도 어렵고 상급자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이들에게는 생각보다 풀만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시험을 경험했음에도 서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그러했는데 26년도에도 제가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경향성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양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요. 제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깊이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주제 자체가 많은 커버리지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평소에 얼마나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나 생각을 하고 풀었는가라는 걸 요구하는 그런 추론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응용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많은 양을 공부했느냐 뭐 예를 들면 심화나 동차, 유해 같이 2차 연습서에서 다뤄진 주제들에 대해서 좀 다뤄본 적이 있느냐라고 넓이 측면에서 출제한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있죠.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로 오히려 어떤 문제들은 작년 25년도에 비해서 쉽게 출제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향성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문제지 중에서요. 한번 뒤로 넘겼을 때 문제 그 전환사채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 번호로 따지면요. 뒤로 넘어가서 한 14번 정도가 될 텐데요. 14번의 문제 보시면 전환사채 문제인데 이거 이따 풀어보겠지만 이 전환사채 문제는요. 최근 출제된 1차 시험 전환사채 문제 치고는 굉장히 뭐가 없는 그러니까 뭐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없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한 문제에 해당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따 풀겠지만 여기는 상환할증금이 97,400원 있다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우리가 함정이라 부를 것도 없고요. 뭐 함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게 거의 가공을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2년 초에 60%의 액면금액이 전환돼서 60주가 발행됐다.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다라고 애초에 전환 비율 같은 걸 수험생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60주에 5,000원이라고 자본금 30만 원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제시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작년만 해도요. 전환사채 관련해서 뭐 총이자 비용을 계산해봐라. 권리 행사했을 때 총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 주제 그런데 그게 뭐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다뤄왔는가라는 식으로 난이도 자체를 올려서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이제 출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이 초급자 상급자 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무게중심으로 난이도 조정을 할 거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기재한 예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초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 상급자 입장에서는 이 2차나 상급자 주제 치고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워지는 않은 문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주제들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의 경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1차 시험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각각의 단계별로 나눠 보신다면 일단 첫째로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서 초급자 입장에서 1차 초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기에 나가죠. 뭐 기본서 공부하고 기껏해야 뭐 객관식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깊이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공부라든가 넓이를 넓히는 공부를 많이 할애하지는 못했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걸 일단 최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냐. 나머지 문제들 있죠. 나머지 제가 여기 좀 예시로 든 거 말고 나머지 아까 그 전환사체 같은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들은요. 사실 이번 26년도 시험은요. 말 문제든 이걸 제외한 계산 문제들은 그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특별한 함정 요소 없이 그냥 각각의 기본적인 유형에 실수 없이 풀면 맞출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초시생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틀리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그걸 틀리는데 그걸 한 3, 40%를 계속 틀리고 있는데 넓히고 깊게 해봤자 확보가 안 되겠죠. 심지어 상급자 분들도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주제에서 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시로 적은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그 정확성부터 담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문제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는 게 많은 공부량을 제모에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둘 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1차 시험의 커버리지나 난이도를 어떻게 내가 대비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넓이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넓이를 넓힌다라는 건 예를 들면 2차 주제에 대한 연습성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해당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들은요. 어떤 2차 주제를 넓혔을 때 아주 2차에 유예에 해당하는 지역적인 주제 그렇지는 않아요. 뭐 굳이 따진다면 한 이 중에서 34번 정도? 34번 있다 보겠지만 이건 이제 위험의 피해계에서 위험의 피해,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 대상이 FVOCI 지분 상품일 때는 공정가치 위험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상과 수단의 손익을 다 OCI로 처리하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우리 2차 시험에 한번 개선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뭐 2차에서 한 뭐 동차생들도 공부는 할 수 있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다뤄지는 빈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예를 들면 뭐 34번에 외화사채, FVOCI 채무상품의 외화 한산 이 주제는 이거는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알면 풀고 모르면 모르는 그런 그냥 단순하게 했냐 안 했냐 정도를 가르는 그래서 말씀드린 상급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1차 시험을 대비하실 때 이 넓이 측면에서 넓이를 넓히는 그래서 뭐 심화를 공부한다거나 동차나 유예를 공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에요. 즉 예를 들면 이따가 풀겠지만 2번, 6번, 17번, 18번 그리고 26번 이런 문제들 2번, 16번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들은요 주제 자체가 뭐 엄청 넓은 커버리지를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따 보겠지만 예를 들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기본 강의 기본서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해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는 어쩌면 지금 봄기본 종합반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 흐름의 과정에서의 논리를 내가 정확히 생각하면서 푸는가가 요구되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깊이를 깊게 파는 그런 식으로 나의 심도 있는 식으로 실력을 늘린다. 이 방향으로 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넓이를 넓히는 건 쉽게 말하면 무엇을 공부하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얼마나 연습서와 같이 내가 좀 범위를 늘렸는가 그런 차원이라면 이거는 무엇을 공부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공부했냐의 문제죠. 어떻게 공부했냐. 즉 이건 무슨 책을 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를 공부를 했을 때에도 정확하게 원가 흐름의 과정에 대한 논리를 내가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고 반대로 막 연습서를 막 여러 권을 풀었어. 근데 그런 식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해본 채 기계적으로 문제 풀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해도 잘 못 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결과물만 암기하고 훈련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식의 결과가 도출되는지 이 과정, 이 유형의 계산의 성질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게 성립하는지와 같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 부분에서의 좀 더 보완의
가까운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 일단 이렇게 무게중심을 여기다 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전에 출제되는, 그러니까 제가 리스팅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일단 정확성 확보를 해야겠다. 내가 기본적으로 풀어라라고 하고 있는 주는 문제도 맞추지 못하면 이런 식의 문제를 넓히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일단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재무에게 시간을 쓴다고 할 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각자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어느 쪽에 치중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죠. 둘 다 하면 좋은데 다만 이제 한 과목에만 많이 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결정되었구나라는 것을 같이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체적으로 26년도 이번 1차 시험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총평 먼저 드렸고요. 이제 관련해서 문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같이 풀어볼 거고, 말씀드린 첨부 파일, 해설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해설지 내용들도 어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계산 내용들만 좀 간략하게 적거나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해설지나 이 해설 강의에서 다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우리 요리경 아카데미 1대1 상담실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요, 문제지 1형과 그리고 올려드린 해설지 같이 보면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책에 관련된 말문제인데요. 이번에 제가 아까 리스팅한 문제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래도 평이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됐다라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말문제들도 그렇게까지 함정을 많이 넣지는 않았었는데 1번 문제도 그런 편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다와 마가 틀렸어요. 여기는 이제 틀렸냐? 다는 보강적 질적 특성 설명이고요. 우리 알고 있지만 근본적 질적 특성, 목표가 이 적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단어를 바꿔치기 해서 비반복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고요. 마는요, 표현의 충실성, 완중오에 대한 설명, 그 중에서 오류에 없는 서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류가 없다는 건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게 아니죠. 해설지에 적어드린 것처럼 절차, 과정에 오류가 없는 거지 결과에 오류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된 문장으로 우리가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들도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과정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내용 때문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이거는 이 제시된 수불부의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1번부터 5번 지문에 참거짓, 옳은 것을 따져봐라 라는 문제고요. 연습하시라고 제가 해답에 계산 내역을 다 적어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 이렇게 계산으로 접근해서 풀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풀지 않았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 말씀드린 이건 원가 흐름 가정의 특성을, 논리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이런 수불부를 봤을 때 원가 흐름의 가정을 비교하죠. 그럼 일단 단가를 보니까 어때요? 1월 1일 100원, 2월 1일 120원, 7월 1일 150원 점점 비싸지고 있죠. 즉 초반에 구매한 재고보다 후반에 구매한 재고가 더 비싸지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의 상황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초반과 후반에 샀을 때 초반에 구매한 재고, 뭐 1월, 2월, 3월 이때보다 후반에 구매한 재고가 더 비싼 걸 그냥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원가 흐름의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 원가 흐름의 가정에서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실 때 가장 쉬운 게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선입선출, 후입선출이 중간이 평균법입니다. 평균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하죠. 다만 평균법,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총평균법과 그리고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이 있을 때요. 이동평균법이 이 선입선출법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좀 더 자주자주 평균을 계산해서 그 경향성이 여기랑 비슷하다라고 일단 이 줄 세우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초반보다 후반의 재고 가격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말 재고의 대소관계를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재고라는 건 크게 두 개죠. 재고는 팔리면 매출원가, 안 팔리면 기말 재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입선출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초반보다 후반의 재고가 비싼데 선입선출이라는 건 먼저 산 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선출은 뭐가 팔린 거예요?
얘가 팔리고 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니까 이게 더 비싸다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선입선출은 팔리지 않은 재고가 비싼 재고, 후반에 비싼 재고가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기말재고가 제일 크고요. 이런 순서로 반대로 후입선출이 제일 작겠죠. 후입선출은 이게 팔리고 이게 남아있는 거니까 가장 싼 재고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기말재고가 누가 제일 비싸냐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의 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가 크면 나머진 작겠죠.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저렇게 선입선출이 가장 크다면 매출원가는 선입선출이 가장 작다라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재고의 모든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적용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매출원가라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비용이 클수록 이익은 작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익의 대소관계는 또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입선출의 매출원가가 제일 작으면 선입선출의 비용이 제일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다시 이렇게 왼쪽이 제일 클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이라는 게 매출과 매출원가 차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거는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 원가 흐름의 과정이라는 건 이 매출 원가의 금액을 결정하는 거지 매출은 무슨 방법을 적용하든 똑같습니다. 매가와 원가가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매출은 같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이 위의 순서대로 오른쪽이 제일 크다면 얘가 이게 제일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대소관계만 알아도 여기 이게 숫자가 뭐 4,250원인지 2,950원인지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으로 알아내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답은 5번이다. 5번을 보면 뭐랑 뭘 비교하고 있냐. 계속기록법에 따라 적용할 때 가중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이익이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이 대소관계만 가지고도 오답임을 소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번과 2번은 선입선출법의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법의 비교인데요. 우리 선입선출법은요. 계속기록법을 쓰든 실질재고조법을 쓰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그 말 자체로 틀린 거고요. 3, 4번은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 대소관계를 고려하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번에 이건 이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의 비교죠. 근데 보시면 선입선출이 기말재고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은 그 평균법에 비해서 선입선출 기말재고가 작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3번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식으로 4번은 여기선 매출원가가 선입선출법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선입선출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3, 4번도 소거해서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 문제 답이 5번이다를 빠르게 푸는 걸 원래 의도한 문제고 이 계산은 그냥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하는 것이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으로 접근하면 뭐 풀려면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요임을 요구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이번 넘어가서요. 문제 3번 계속해서 재고자산 문제고요. 그냥 전통적인 수불부 오류 수정 문제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수량에 대한 수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문제 3번인데요. 전형적인 문제다. 전형적인 문제란 매출원가를 항등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럼 매출원가의 감모평가 손실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단 자료에 감모평가 손실을 전부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니까 이 문제는 기말재고 장부 금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뭐 적송품 아니면 시송품 이런 식으로 수량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항상 이 수량 Q부터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이걸 정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금액 단위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수량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자료에 기초 수량 100개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 매입은 3월 1일 5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 재고와 매입에 합쳐서 판매 가능 재고는 600개다라는 것은 수량은 여기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대변에 판매와 기말 재고가 600개다라는 것도 확인되는데
판매가 몇 개냐. 거기 자료 상단에 보면 7월 1일 날에 300개를 판매했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혹시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사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300개에다가 어떤 조정 필요한지 하단에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하나씩 보면요. 자, 먼저 10월 1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100개를 적성했다. 그런데 기말 현재 80%를 판매했다. 80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에 적성해서 12월에 판매한 거니까 아까 7월 1일 300개 이후에 추가로 판매한 자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80개 팔렸다라는 것도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밑에 이 11월 1일 만세에게 50개를 발송했다. 그런데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시송품이라고 하죠. 써보고 시험 삼아 써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팔렸다라고 하는 건데 의사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팔린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12월 1일 200개를 도착지인 도조건 매입 계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운송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회사가 대한인데 여긴 지금 내가 구매하는 매입 계약이니까 심지어 이건 판매하고도 관련 없죠. 만약에 이게 매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안 팔렸다. 뭐 그래도 판매 수량은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애초에 매입 계약이라서 매입 거래지 판매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매입 수량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도착 안 했으니까 매입 수량하고도 관계없고요. 뭐 여기까지 반영하시면은 판매 수량은 380개인데 그러면 이제 합계 600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220개가 기말 재고의 장부 수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목까지 고려한 실지 수량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실지 수량이 몇 개인지를 창고 수량을 통해서 추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요 12월 31일 창고의 재고가 80개였다를 제시해주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올바른 기말 재고 그러니까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인 게 몇 개인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봤던 10월 1일 위탁 판매 계약에서 거기서 80개가 팔렸다. 나머지 20개가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창고에 없으니까 기말 재고. 동일하게 시송 판매한 50개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의사 표시하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 재고. 이런 식으로 창고에 존재하지 않지만 회계적으로 내 재고인 항목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기말 실지 수량은 150개. 그럼 이제 간모는 70개다라고 뭐 간모 손실 계산할 때는 이거 쓸 텐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 기말 재고 장부 금액만 알면 되니까 이 추가적인 계산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바로 세어보면 이 문제 물어본 매출원가로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기초 재고에서 매입액 더하고 그리고 기말 재고 장부 금액을 차감하면 그러면 간모 평가 손실 반영되어 있는 매출원가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식을 사용할 때 기초 기말 재고는 항상 장부 금액 그러니까 저가법까지 고려한 금액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기초 재고가 첫 번째 자료에 100개 200원에서 2만 원인 취득원까지만 평가 충당금 2,000원이 있으니까 그거 차감한 18,000원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매입은요. 아까 여기 자료 500개 구매한 3월 1일자 금액은 240원이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12만 원이다라고 매입액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말 재고 측정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가법 써야 되니까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자료 마지막에 순실현 가능 가치는 200원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의 취득 단가가 200원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기초 재고나 매입액의 원가가 다 200원 이상이죠. 얘는 200원짜리고 얘는 240원짜리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평균법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말 순실현 가능 가치 200원이 작을 거고 여기는 심지어 문제 맨 첫 번째 줄 끝에 선입선출법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많으니까 이게 기말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당 240원짜리가 남아 있으니까 240원과 2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저가법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개당 200원이니까 150개 재고에 대해서 3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그런 매출원가 확인되겠죠. 답은 2번이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에 수불부 문제인데요. 이 수량에 대한 조정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였고 수량 조정을 하시고 나면 오히려 항등식의 계산은 좀 평이한 편이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문제 4번 차이번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파이널 강의 또 객관식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이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간접법 현금 흐름표라든가 우리가 풀 줄 알아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한 번에 풀지 않고 넘어간 다음에 남는 시간에 풀자라고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이 차이번가 문제에서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러한데요.
우리가 1, 2년도, 2개년도에 걸쳐낸 차입원가 계산을 할 때 1년도에 자본한 차입원가도 2년도 지출액,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에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마다 선택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그걸 포함한다고 한다면 1년도도 계산하고 2년도도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시간을 소요할 텐데, 지금 이 문제는 밑에 5번째 줄 단서 보니까 자본한 차입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말만 2년도 문제지 그냥 한 번에 계산만 하면 되고, 좀 이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 안의 자료 중에서요, 차입금 자료 밑에 특정 차입금 A를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일시 운용 수익이라든가 6월 한 달간 중단했다라는 자본화 중단 관련된 언급들이 다 1년도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사실 계산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2년도만 계산하면 되니까 1년도까지 계산해야 된다면 얘까지 고려하겠지만, 이 문제 구조가 1년도는 어차피 제시는 했지만 계산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채서 그럼 2년도면 빨리 계산하면 되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자료의 단서에 따라서 내 풀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도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플한 편이다. 자, 2년도 8월 말까지가 우리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차입금이랑 일반 차입금 각각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차입금은 아까 일시운용 수익이 1년도 자료니까 2년도에 계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차입금액 120만 원에 5%. 그런데 차입기간, 공사기간 둘 다 8월 말까지로 겹치니까 8개월치 하면은 특정 차입금 자본화금액 4만 원이라 계산됩니다. 자, 이번에 일반 차입금인데요. 적격자산 지출액, 연평균 지출액,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지출액과 그리고 자본화 이자율 계산을 해볼 거고, 이 2년도에 계산하실 때 1년도 지출액도 2년도 1월 1일부터 지출한 거다라는 성질 적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공사비 자료에서 1년도에 3월에 120만 원, 9월에 210만 원, 합쳐서 330만 원 지출인데 바로 밑에 1년도에 보조금 30만 원 받았다라 돼 있죠. 그러면 작년 순 지출액은 3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도 300만 원이 1월부터 지출된 걸로 보고 이렇게 8개월치, 그리고 올해 2년도 지출액을 추가로 합산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2002년 1월 1일 날 90만 원 지출하면 1월부터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8개월치, 그 다음에 4월에 120만 원 지출하면은 4월부터 8월 말까지니까 계산하면 5개월치, 이런 식으로 적격자산 지출액, 연평균 지출액 계산 먼저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특정 차입금 지출액인데요. 위에서 이미 계산하셨기 때문에 120만 원에 8개월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는 일반 차입금에서 지출했다라고 가정하는 금액이 총 230만 원이라고 계산돼요. 230만 원.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공사했었는지 일반 차입금 중에 그거부터 계산을 해봤고요. 자, 그럼 거기다가 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 일반 차입금은 B, C 두 개가 있고요. 우리 자본화 이자율 계산할 때 일반 차입금은 회계기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공사기간과 겹치는지 고려하지 않고 각각 1월부터 12월 말까지 몇 달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보시면은 각각 B는 6월 말까지, C는 9월 말까지 상환했기 때문에 6개월, 9개월치 적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차입 금액에서 이만큼 고려를 해보면요. B 평균 금액은 120만 원, C 평균 금액은 150만 원 되고, 그러면 둘이 합쳐서 270만 원이 총 평균 차입금이 되는데, 이 각각의 BC에서 이자율이 5%, 8%씩 발생한 거죠. 그럼 이자 비용이 6만 원, 12만 원 돼서 그래서 1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합계 금액인 얘와 얘끼리는 몇 프로냐라는 게 연평균 이자율인데요. 자본화 이자율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는 6.67%라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이자 비용 18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 지금 차입금 270만 원 그리고 실제 지출액 230만 원, 얘가 더 작으니까 한도에 안 걸린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6.67% 바로 반영해 보시면 될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일반 차입금에서 지출한 차입금 금액은 153,410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이랑 이 특정 차입금 둘이 합산해 보시면 193,410, 답은 3번이다 라고 계산되죠. 2002년도 차입원가를 물어보긴 했지만 이 단서 특성상 그냥 2년도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어서 이렇게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뒤로 넘어가서 문제 5번 현금흐름표 문제입니다. 보통 이 단원을 기본서 순서대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현금흐름표가 나왔죠. 그래서 5번과 6번에서 각각 계산 문제, 말 문제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물음부터 보면 투자 재무 활동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단서 중에 하단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한다라는 자료는 별로 의미 없는 자료인 거죠. 간접법은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직접법 간접법의 차이는 영업활동 영창에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투자 재무 활동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투자 재무 활동은 이런 증가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제가 먼저 유형자산 기계장치 관련된 계정부터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재무 활동의 차입금과 이익잉여금 볼 건데요.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제시자료를 맨 위에 보통 기초기말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둘의 차이를 이용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 차이를 먼저 줬다.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21만 원 증가했다라는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료 제시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30만 원 자료 제시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만 좀 특이하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따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 자체는 이렇게 자료를 좀 다른 식으로 제시한 것 치고는 뭘 많이 어렵게 한 건 없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기계 분석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무상태표 자료 밑에 두 번째 포인트부터 볼 건데요. 대안은 단기 중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50만 원에 장부금액 20만 원, 그러니까 순액 3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처분하였다. 하면 이렇게 25만 원에 처분하였다라고 했으면 현금 자체는 25만 원이죠. 물론 30만 원짜리 25만 원 처분해서 처분 손실 5만 원 생겼다. 뭐 이런 자료를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현금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투자 활동에서 제가 이렇게 누를 나눠 본다면 투자 활동에서 유입액 유출액 계산할 때 먼저 25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유입이 25만 원 확인 쉽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처분한 거니까 그만큼 감소한 거 반영하셔야겠습니다. 취득원가 50만 원에 누계액 30만 원 달려 있는 거, 누계액 30만 원 달려 있는 거, 20만 원 달려 있는 거, 30만 원 달려 있는 거, 30만 원 달려 있는 거 처분해서 순액으로 20만 원짜리 처분했다. 아마 이제 순액 20만 원이니까 처분 이익 25만 원 인식하겠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 처분 감소 제가 먼저 반영을 해봤고요. 그다음 단기에 취득한 기계장치 구입 대금 중 15만 원은 2년도에 지급한다. 그 말은 15만 원 외상 취득이다라는 거죠. 우리 현금흐름표 문제를 풀 때 아무 말이 없으면은 나머지 거래를 추론했을 때 자네 예를 들어 지금 기계가 얼마가 증가했을 때 50만 원 감소해서 30만 원 증가냐를 풀 때 여기 이 금액 추론을 보면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 말 없으면은 현금 거래, 현금 취득인데요. 지금은 그 중에 15만 원은 외상 취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15만 원은 외상 취득인 거고 외상 취득이면 우리가 채무를 인식할 텐데 재고를 외상 취득하면 매입 채무, 지금처럼 유형 자산을 외상 취득하면 미지급금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15만 원만큼은 외상 거래, 현금과는 관련 없고 그럼 80만 원 증가 중에 나머지 금액, 나머지 65만 원이 현금 취득이다라고 이렇게 현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역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취득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감소, 유출액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활동 유출액 65만 원이라고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 누계액은 순증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30만 원의 추가적인 증가 그리고 이게 감가비로 인한 증가다라는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현금 유출액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으니까 상관은 없고요. 미지급금 혹시라도 지급한 상환한 게 있다면 미지급금은 유형자산과 같이 분석하지만 얘는 분류를 재무활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투자 재무 활동 답안 내실 때 틀리기 쉬운데 여기는 이제 미지급금의 증가 금액이죠. 15만 원. 그래서 미지급금의 증감은 취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이거는 이 문제에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산에 함정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지급금 지급이 있었을 때는 재무활동 포함하는데 없으니까 여기 투자활동 두 개만 체크해서 여기서는 유출액 40만 원이라고 투자활동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무활동입니다. 여러분 재무활동이면요, 재무상태표 부채와 자본계죠. 물론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매입채무 같은 거 말고 나머지 자금 조달 목적의 사채, 차입금, 자본 이런 계정들의 증감을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본 계정을 보면 단기 차입금과 이익잉여금의 증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정 과목 분석하면서 이번에는 재무활동 금액 한번 현금 금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변동 내역을 정리부터 해보면요. 자료에서 단기 차입금은 잔액 10만 원 감소했고요. 이익잉여금은 34만 원 증가했습니다. 차입금 자료부터 보시면 여기 차입금 잔액 2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고 20만 원 상환했으니까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상환했으니까 현금 지급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무활동 항목 하나씩 취합해 본다면 지금처럼 현금 상환으로 20만 원 감소했다. 먼저 확인할 수 있겠고, 근데 10만 원 순 증가니까 감소니까 그러면 10만 원의 증가가 추가로 있다는 거죠. 차입금의 증가니까 차입한 거겠죠. 그럼 이제 10만 원 차입이니까 현금이 유입되었다라고 10만 원 증가하시면 차입금에서 각각 차입과 상환으로 증가 감소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이고, 원래 이제 이익잉여금 나오면 뭐 자본금 납입자본이랑 같이 주식 배당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데, 이 문제는 그 하단 자료 중에 단기 이익잉여금 증감은 단기 순이익과 현금 배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한정 지어줬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으로 나오던 재무활동 문제보다 좀 더 쉬운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 단기 순이익 50만 원만큼 증가했는데 얘랑 현금 배당밖에 없다. 근데 순증가가 34만 원이면 16만 원 감소한 게 배당이다라고 찾을 수 있죠. 뭐 이 중에 일부가 주식 배당이라서 자본금과 같이 분석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감소한다라고 16만 원 감소까지 반영을 해보시면 다 취합했을 때 유출액 26만 원, 답이 4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7년도부터 이 현금 흐름표 내용, 특히 간접법에서의 어떤 분류 같은 양식이 좀 바뀌는데 그래서인지 5번, 6번에 두 문제를 좀 냈어요. 그래서 문제 5번에서는 지금 투자재무활동 계산을 해봤고요. 이번에 문제 6번 말문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말문제에서 답이 1번인데 이 1번 있죠? 이거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우리 기본반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어떤 그 강의나 수업과 상관없이, 교재랑 상관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각각의 기본서에서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기억하고 있는지 같은 게 말문제로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번이 어디가 틀렸냐? 세 번째 줄에 만기가 기말 기준 3개월 이내, 보고기간 말 기준 3개월 이내 도래한다라고 했었는데 보고기간 말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7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 만기가 언제까지냐면 내년 2월 28일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는 이게 2월 28일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3개월 이내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기 기준 2개월이 아니라 처음 취득할 때부터 3개월 이내여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는 금융자산이나 되는 거지 현금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일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 뭐 나중에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기 1번의 말문제는 그 단어를 좀 주목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그냥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요소의 변경 정도를 좀 반영하면 실수 없이 풀어서 좀 맞출 수 있어야 하는 문제에 해당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년 초에 기계장치 A를 1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 없이 5년의 정해법이니까 그냥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되는 그런 심플한 감가상각 할 수 있겠죠. 계산을 쭉 해보신다면 정해법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1년에 20만 원, 2년에 40만 원 해가지고 2년 말까지 60만 원 상각했다까지 일단 바로 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읽어보니까요. 3년 초에 후속원가 지출을 했어요. 20만 원 지출했고요. 여기처럼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말은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초 기준 이 자산은 80만 원짜리라고 새로운 금액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감가상각 요소가 바뀌면
달라진 금액으로 전진적 삼각하셔야 되는 거, 그 내용 지금 다룬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본적 지출하면서 감가상각 요소, 세 가지를 감가상각 요소라고 하죠.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인데요. 셋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잔존가치는 5만 원 늘어났고 내용연수 2년 연장, 그러니까 원래 5년에서 시작해서 2년간 삼각했으니까 잔존 3년인데 2년 연장한 거니까 5년짜리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다. 그럼 지금은 결국 2003년도에는 여기서 5년의 연수학계법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다만 잔존가치도 추가됐으니까 그거 고려한 75만 원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 여기를 5년의 연수학계법 하는 거죠. 분모는 1부터 5까지 더한 15, 분자가 역순 5, 4, 3, 2, 1이니까 이렇게 감가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한 장 넘겨 문제 8번에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특히나 초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급회계 학원의 내용을 많이 어려워하시죠. 주당이익이라든가 오류 수정이라든가 법인세나 현금흐름표가 그러한데요. 그런 거 치고는 이 오류 수정은 약간은 어쩌면 허무할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 뭐 푸는 사람 입장에선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2개의 오류 정도만 수정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여기 보면 2년도 장부 마감 전에 중요한 오류 발견했다. 그러면 소급법으로 2년도까지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기말 재고의 오류인데요. 0년 말 1년 말에 얼마 과대 가소되었다라고 바로 금액 제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반영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0년 말 재고자산 15만 원 과대 계상이면 줄여야 되니까 순자산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1년 말 재고 과소 계상이면 1년 말 늘려주면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지금 적은 숫자가 재고라는 BS 숫자니까 BS로 오류 수정표 기재할 때는 다음 기에 자동 조정된다라는 일종의 추인 개념과 똑같이 이런 조정을 표에서 기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 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류입니다. 보험료인데요. 자, 1년 초에 2년치 임차료 40만 원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 잡았다. 이건 잘했는데 선급 임차료 잡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간에 걸쳐서 2년치니까 20만 원, 20만 원 비용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았죠. 그러니까 그걸 누락했으면 매년 20만 원씩 비용으로 대체하는 그런 수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년도, 2년도에 20만 원씩 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급 보험료가 과대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종류 오류만 수정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표에 각 내용들, 오류 효과를, 수정 효과를 취합을 해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얼마씩 당기순이익이 수적되어야 된다는 걸 계산하는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2개 물어봤죠. 2002년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 전기 2월이라는 게 오류 수정 문제에서는 기초 잔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2년 초 이전까지 1년 말까지 누적으로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0만 원 감소했다. 답은 1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9번 밑에 말문제에 해당하는 거 한번 간단히 보면 금융상품,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자본이나 금융부채 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몇 단어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기 2번에 푹 가는 금융상품, 이런 단어들은 처음 볼 수 있죠. 다만 답을 골라내는 오답 선지는 쉽게 형성한 편인데요. 5번이 틀렸어요. 5번은 뭐냐면 기업이 자기 지분 상품, 자기 주식이죠. 이걸 취득하면 자기 주식 취득은 자본에서 차감하죠.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 뭐 매입 매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럴 때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왜냐면 이 주식 거래는 자본 거래니까 자본 거래는 개념상 수익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거래인데 당기순이익으로 차익을 인식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당장 여러분들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자본 계정이잖아요. 각각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계정이지 수익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체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문제 10번 채무상품 재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분류는 어디서 어디로 재분류인지, 특히 FVPL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0번의 재분류 문제고, 여기는 처음에 FVOCI로 취득을 하다가 2001년 7월 1일 사업망을 변경했어요.
이 7월 1일 날 변경한다고 7월 1일 분기하는 거 아니죠. 재분류일은 사업 모형을 변경한 다음 해 첫날이기 때문에 항상 기초에 분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세무사 2차에서 이 재분류일 날짜가 무슨 말인지 써봐라라고 약술형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풀기 위해서라도 재분류일에는 날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말까지는 FVOCI로 하시다가 2년 초에 FVPL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재분류에서 계산을 하실 때 위에 보면 표시이자 유효이자가 둘 다 똑같이 10%잖아요. 그 말은 이 채권이 액면 발행된 채권이니까 매년 상각 후원가가 100만 원으로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이 계산을 굉장히 단순하게 주려고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보입니다.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문제들에서는 난이도를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서는 좀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초시생이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1, 2년도에 손익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액면 발행된 채권이니까 이자 수익이 표시이자랑 똑같은 1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1년도 NI는 10만 원이다라고 될 거고 상각후원가도 계속 100만 원. 그런데 FVOCI니까 기말엔 평가할 거고요. 1년 말 공정가치가 98만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 마이너스 2만 원이 BS상 OCI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해면 IS랑 똑같으니까 1년도는 당기순이익은 10만 원 증가, OCI는 2만 원 감소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2년 초에 FVPL로 변경하는데요. FVPL로 변경할 때는 그날의 FV, 그러니까 2년 초에 공정가치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98만 원짜리를 98만 원짜리 FVPL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뭐 분계로 풀든 해설처럼 그렇게 분계로 접근해서 풀든 뭐 어느 쪽에는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는 게 AC 상각후원가 금액과 FVOCI 금액을 이렇게 별도로 지금 구분해서 풀이하는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일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AC일 때와 FVOC일 때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C에서 FVPL로 대분류된다라고 했을 때 손익이 NI는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AC였다면 100만 원짜리가 98만 원짜리가 되니까 2만 원의 NI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NI가 얼마다는 이런 식으로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VPL이면요. FVPL이라서 이자 수익을 표시이자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따지면 10만 원만큼 인식할 거고 기말에는 기말 평가손익 인식할 건데 2년 말 평가가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서 또 2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NI 취합해 보시면 2년도에도 10만 원 증가했다라고 AC에서 재분류한 경우라 해서 똑같고요. FVOCI하고 AC하고의 차이는 이 OCI 금액의 처리만 있는 건데 우리가 1년 말 누적으로 마이너스 2만 원이 있는데 2년 초에 FVPL로 재분류를 한다는 건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잔액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만 원이 0이 되려면 얼마 인식해야 돼요? 플러스 2만 원 인식해야겠죠. 그러니까 2년도 재분류일에 2만 원의 OCI를 추가로 인식하는 건데요. 이 물음 잘 보셔야 되는 게 2년 말 재무상태표 잔액이 아니라 2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말만 재무상태표지 그 변동량을 물어보니까 이 변화량, IS 금액을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2년도에는 OCI는 2만 원 증가한다. 잔액이 마이너스 2만 원에서 2만 원 증가해서 잔액이 0이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안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품 재분류 문제인데 말씀드렸듯 뭐 유효이자 계산 같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게 자료를 구성해줘서 최대한 이런 문제에서는 계산량을 줄이게끔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문제였다. 자, 이번엔 넘어가서요.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니까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이고요. 예전에 우리 1차 시험에서 이 두 문제를 세트로 한 문제에서는 조건 변경, 한 문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연관된 문제는 아니지만 11번에서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그리고 13번에서 조건 변경 이런 식으로 두 주제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죠. 제가 11번, 13번을 순서대로 풀게요. 그리고 12번을 풀겠습니다. 11번 먼저 보시면 여기는 대한이라는 회사가 내가 지금 대여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표시이자 10%에 해당하는데
처음에 표시이자 10%에 해당하는데 유효이자도 똑같이 10%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상각 후원가 금액이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과 계속 똑같은 100만 원이다라는 점을 변경 전에 장부 금액 100만 원이라는 점을 방금 앞에서 풀어보신 문제 10번과 같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을 많이 출력해 줬죠. 자, 세 번째 줄 보니까 만기인 1년 말에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했고요.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은 제거 요건을 충족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슨 할인율을 적용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둘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사실 이제 변경 손실을 물어본 셈인데요.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거 조건을 충족한 경우인데요. 제거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이자율을 적용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변경일의 현행이자율은 1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로 달라진 원금이자를 여러분이 새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지금 1년 말에 변경하고 있는데 만기가 3년 말로 연장이 된 거니까 잔여 만기가 2년입니다. 3년 말이라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 흐름 현가계수 같은 거 하실 때 2년의 현가계수 같은 걸로 적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새로 계산해 보면 원금 100만 원에 표시이자 8% 8만 원으로 바뀐 거니까 그걸 12%로 현재 가치 할인해 보시면 새로운 현금 흐름은 932408이라고 계산돼요. 932408. 100만 원짜리가 이 금액으로 변경된 거니까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로 바로 들어가 본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제거하고 932408이라는 12% 유효이자가 적용되는 새로운 금융자산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자산이 결국엔 줄어든 거니까 둘의 차익만큼 손익 인식하게 되죠.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67592만큼의 손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변경 손실 얼마라고 손실 계산할 텐데, 자, 이 문제 특징이 수수료가 10,000원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줬나 보다 하고 읽기 쉬운데, 민국이 대안에게 지급했다. 내가 대안이죠. 내가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읽는 부분이 좀 필요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받았다라고 현금이 차변에 분계되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계약서 현금 변경에서 수수료 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조건 변경과 유사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제거 요건을 충족해서 현행이자율을 적용할 때 그때는 수수료를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은 이 10,000원까지 고려해서 57592다라고 손실금액에서 상계가 되고요. 이따 보겠지만 제거요건 충족 안 하면 장부금액에서 조정이 되죠. 대신 그만큼 이제 유효이자 재계산 같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수료 조정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다만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좀 이렇게 1차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안 봤을 거라서 제가 아까 넓이가 넓어지는 주제와 관련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제거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최초 10%로 새로운 100만 원, 8만 원 현재 가치 할인할 거고요. 계산 진행해 보시면 965240이라고 계산돼요. 100만 원에서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해보신다면 결국 자산이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제거하는 건 아니고 저 차이만큼 감소, 수정만 하는 개념인데요. 계산해보면 34760만큼 자산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드니까 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실로 인식하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는 점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까 그 언급된 수수료 취한 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거요건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장부 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답안하고 수수료가 여기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각 경우별 금액들 정리하시면 답은 3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는 금융자산 취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부채를 보유한 발행자는 금융부채 조건 변경을 하죠. 그게 문제 1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을 바로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3번은요. 오른쪽에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발행 조건은 액면금액 100만 원에 만기 3년 말 표시이자 3%에 유효이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년 초, 1년 말 금액은 원래 하던 대로 5% 할인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죠. 물론 1년 초 계산해서 한번 유효이자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기간 현가계수를 이용하셔서 바로 1년 말 계산하셔도 되고 단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게 계산해서 답을 낼 때는 아무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
1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962771까지 계산돼요. 즉 우리가 지금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최초 유효이자율 5%였을 때 부채는 1년 말 962771이다. 이 상황에서 조건 변경으로 이 사채의 만기, 현금 흐름 등등을 변경했을 때 그때 그게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것이냐라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거 요건 충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는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과 다르게 금융부채 조건 변경에서 이 변경을 판단하는 것, 실질적 조건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산 과정 좀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우리는 달라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 5%로 먼저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년 초에 만기 4년 말 이자 매년 만원, 원금 95만원 이렇게 바꿨잖아요. 일단 이게 똑같은 유효이자 5% 기준으로는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1년 말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되고요. 계산이야 해보면 되는데 해보면 847842라고 계산돼요. 자, 그러면 이 847842라는 현금 흐름이 원래 현금 흐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많이 차이가 나면 사실상 새로운 것으로 보는 거고 별 차이가 없으면은 그렇지 않고 수정하는 걸로 보겠다. 둘의 차이가 기존의 부채 장부 금액의 10%를 넘어가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서 10% 테스트, 10%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실질적 조건 변경이니까 이 변경을 반영하고 나서는 새로 인식하는 부채는 새로운 현행이자율, 그러니까 오늘 2년 초의 현행이자율 자료에 제시된 8%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채 현금 흐름 바뀐 거 8%로 재계산 현재 가치 할인을 해 보시면 779880이라고 계산되는데요. 779880만큼 줄어든 거니까 부채가 줄어들면 아까 계약상 현금 흐름 변경에서 자산이 줄어들어서 손실 인식한 거랑 반대겠죠. 여긴 부채가 줄어들고 이익을 인식하는데 계산해보면 182892만큼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변경 이익은 182891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도 여러분 방금 보신 11번처럼 만약에 수수료 지급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리 방식도 똑같아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면 부채를 제거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장부 금액을 조정하고 다만 이 조건 변경에서는 수수료 지급액이 있으면 테스트할 때 새로운 현금 흐름에다가도 순지급액을 추가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분계 자체는 똑같은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풀 건데요. 자, 12번은요. 이건 복구 충당 부채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던 복구 충당 부채가 후속적으로 1년 말에 추정치가 바뀌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주제는 보통은 2차 연습서에서 좀 연습하는 주제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음이 그냥 복구 충당 부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계산은 그래도 좀 하기는 용이한 편이었다. 다만 이 복구 충당 부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래대로 유형자산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점을 한 보충적으로 제가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1년 초에 500만 원의 유형자산 10년 내용에서 취득을 했는데 여긴 지금 복구 의무가 있어서 복구 충당 부채를 현재 가치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초 기준으로는요. 10년 뒤 지출 예상액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50만 원, 두 줄 밑에 할인율은 5%. 여러분이 5%로 50만 원 현재 가치 할인하시면 되는 거죠. 1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6905가 돼요. 306950. 그리고 얘는 5%로 할인한 거니까 매년 5% 유효 이자율 회계 처리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복구 충당 부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니까 그럼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500만 원에서 이 금액만큼 포함된 금액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제 2차나 이런 데 출제될 때는 저 자산의 손익 같은 것도 물어볼 거니까 연습 삼아 해보는 겁니다. 얘는 10년의 정해법으로 잔존가치없이 감가상각한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각각 여기는 유효 이자율 5%만큼 이자 비용 증가하니까요. 1년 말 322,298까지 이렇게 상각하게 되고요. 여기는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비 계산해 보면 매년 뭐 530, 695다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말 장부 금액 해보시면 47762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76255.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했냐면 여기 지문 중간부터 보면 1년 말 이 복구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 분자 분모가 바뀌었죠.
복구 충당부채 이름에 써있듯이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 추정치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산된 금액에 분자의 현금 흐름, 분모의 할인율 둘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추정치의 변경이니까 전진적으로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계산되냐? 금액은 100만 원, 할인율은 8%. 그럼 9년 뒤 8%로 할인을 하시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500300이라고 재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 9년 뒤 100만 원을 8%로 현재 가치하라는 금액인데, 사실 이 문제는 얘만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 이 자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도 그냥 현재 가치 계산만 좀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보충적으로 그럼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 풀어는 볼 건데요. 이 계산 차이를 보시면 둘이 17800이만큼 늘어나죠. 그러면 이 계산은 마치 뭐랑 유사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리스에서 공부했을 리스 부채 재측정처럼 저 부채가 변동한 만큼 자산도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은 추정 변경까지 반영하면 4954257이라고 계산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처럼 복구 충당부채 추정 변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재평가에서 평가 손익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1년 말 자산의 공정 가치는 490만 원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추정 반영한 금액과 490만 원 비교하시면 되죠. 여기는 비교하면 재평가 손실이 54257 생기는데요. 재평가 모형이니까 이익이면 OCI, 손실이면 NI겠죠. 그래서 만약에 2차 문제라면 이 자산에 발생하는 감값이나 재평가 손익까지 고려해서 뭐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냐 물어볼 텐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이 부채 재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긴 해서 위의 내용이 큰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학습 추가적으로 하실 때는 저 내용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 지금 중급회계 문제를 먼저 쭉 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14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같이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